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한국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스텔스 전문가가 직접 재현을 시도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죠. 수백만 달러의 최첨단 장비로도 한국이 만든 그 미세한 구조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그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커스 하더입니다. MI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동시에 미 국방부의 전략기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스텔스 기술입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항공기를 만드는 일이죠. 이 분야에서 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처음 스텔스 기술에 매료된 건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전자기파가 물질과 만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구조가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산란시키는지, 그 복잡한 물리학의 세계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박사학위를 받고 MIT에 자리를 잡은 뒤로는 펜타곤과 함께 수많은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F-22 랩터의 스텔스 코팅 개선 작업, F-35 라이트닝의 레이더 단면적 최소화 연구,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기들의 그림자 속에는 항상 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제 연구실은 늘 분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논문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소재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때로는 직접 나노 단위의 샘플을 제작하기도 했죠. 제 연구실을 거쳐간 제자들은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같은 방산 기업들로 진출했습니다. 미국 스텔스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었죠. 저는 냉철한 과학자입니다. 제 사전에 기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결과는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죠. 오직 데이터와 물리 법칙만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저를 냉혹하다고 했고 학생들은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이니까요.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보스턴의 연구실을 오가는 생활은 바쁘지만 충만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미국의 스텔스 기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를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 K-팝이 인기 있는 나라, 한국 전쟁 이후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 정도였죠. 반도체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응용 기술이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설계를 잘 따라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미국과 유럽의 몫이라고요. 제 연구실에는 한국인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태혁이라는 청년이었죠. 서울에서 학부를 마치고 MIT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였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했지만 저는 태혁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엄격해도 모릅니다.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태혁은 묵묵히 제 지시를 따랐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자기파 흡수 구조에 관한 제 논문은 전 세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 이름을 알고 있죠. 그건 제가 누구보다 이 분야를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번의 실험과 수만 시간의 연구, 그 끝에 얻은 결론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도달한 지점이 인류가 갈 수 있는 거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학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으니까요. 광대역 전자파, 완전 흡수. 그건 모든 스텔스 연구자들의 꿈이었습니다. 특정 주파수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역의 레이더파를 완벽하게 삼켜버리는 소재. 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은 냉정했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면 대역폭이 좁아지고 대역폭을 넓히면 흡수율이 떨어졌죠. 이건 트레이드 오프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물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구조물로 빛과 전자기파를 제어한다는 아이디어.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실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투명 망토 같은 크로킹 기술은 공상과학 소설에나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제 동료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보스턴의 10월은 아름다웠습니다. 캠퍼스에 단풍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연구실 창가에 서곤 했습니다. 그해 가을도 다르지 않았죠.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최신 논문들을 검토하는 것이 제 루틴이었습니다. 그건 스텔스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기 위한 필수적인 습관이었죠. 미국의 항공우주 기술은 세계 최정상에 있었습니다.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이 전투기들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스텔스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 그건 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이었죠. 저는 그 혁명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대역 전자파 완전 흡수라는 벽 앞에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멈춰 서 있었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지만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시도한 모든 접근법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그 한계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과학자에게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니까요. 수석연구원 토마스 밀러는 제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세대 전자파 흡수 물질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곤 했죠. 토마스는 낙관적인 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벽을 넘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현재의 물리학 체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혁명적인 새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요. 그해 가을, 학계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가끔 야심찬 논문을 발표하곤 했으니까요. 대부분은 기존 연구의 변형이거나 과장된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류의 뉴스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구학계에는 동양여 연구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아시아의 연구는 모방이나 응용 수준이라고요. 근본적인 혁신은 항상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다고요. 저 역시 그런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의 하루는 정해진 패턴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논문 검토,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실험과 시뮬레이션, 저녁에는 대학원생들과의 미팅. 바쁘지만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죠. 저는 그 안정감을 좋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는 과학자의 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표정이 묘했습니다. 흥분과 의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마커스, 이것 좀 봐. 토마스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재미있는 논문이 나왔어. 저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반도체 말고 뭘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요. 화면에는 메타물질 클로킹 기술에 관한 초록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작성한 것이었죠.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비주기적 메타 구조를 활용한 광배역 전자기파 흡수 및 위상 제어. 제목만으로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도는 이미 수없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섹션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흡수율 99.9% 이상, 배역폭은
기존 기술의 3배.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수치들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조작이거나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은 제 지식 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거 스몰 저널에 실릴 예정이래. 스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스몰은 나노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였습니다. 까다로운 동료 심사로 유명한 저널이죠. 거기서 통과된 논문이라면 적어도 데이터 조작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초록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쌓아온 이론적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응용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주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혁명적인 성과를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을 거야. 기다려보면 알겠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논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알고 있던 체계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것을요. 차가운 보스턴의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제 오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는 묘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 연구진의 그 초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9.9%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학계 게시판에는 그 논문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유럽의 한 교수는 전형적인 과대 포장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아시아 연구팀들이 종종 쓰는 수법이라면서요. 미국의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산 확보용 쇼에 불과하다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옳았어. 역시 불가능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스몰 저널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저널의 심사위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면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실험 자체는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적인 메모였죠. 한국 연구팀의 메타물질 논문을 주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도 이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펜타곤이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이 진짜일 경우 미국의 방위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그 초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읽었죠. 한국 연구진이 사용한 접근법은 분명히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주기적 메타 구조 대신 비주기적 패턴을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제가 시도해 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주기적 구조가 더 효율적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만약 비주기적 구조가 특정 조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낸다면 제 안의 과학자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저는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아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제시한 기본적인 구조 파라미터를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실제로 그 정도의 흡수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은 다른 문제였지만요. 제자 태혁이 그즈음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논문 초록을 보셨죠, 교수님? 태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봤지? 과장된 주장이야. 재현. 불가능할 거야. 태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 연구팀을 알아요. 학부 때 같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저는 태혁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태혁,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학계에는 이런 과대 포장이 흔해. 몇 달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태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실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동료 교수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그 논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윌러 교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메타물질로 클로킹을 구현했다고? 다음엔 북한이 워프 드라이브를 만들었다고 하겠군.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가 찝찝했습니다. 밤에 혼자 연구실에 남아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교한 모델을 사용했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노 단위의 정밀한 구조물을 오차없이 만들어내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연구실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밤새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의 정체가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혁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왜 그 말이 저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권위가, 저의 커리어가, 저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충격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 출근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학술지 알림이 떴습니다. 스몰 저널 10월호 발간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건 한국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이었습니다. 메타 표면 클로킹 구조의 시연 이미지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몰의 표지는 그 호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에만 주어지는 영예였습니다. 편집장과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한국의 그 논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학계 전체가 그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문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논문이었습니다. 서론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제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를 뒤엎는 접근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해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비주기적 메타 구조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타 물질은 규칙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불규칙하면서도 정교하게 계산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에 공명이 일어나면서 광대역 흡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름다운 발상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실험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구멍을 찾으려고 이 잡듯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측정 방법은 표준적이었고 오차 범위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현 실험까지 3번이나 수행했더군요. 그것도 서로 다른 장비로요. 결과는 일관되게 같았습니다. 레이더파 흡수율 99.9% 이상, 빛의 경로를 왜곡하는 크로킹, 효과 확인. 이건 진짜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가 절반을 쏟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연구해온 모든 것이 도전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쌓아온 스텔스 기술의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저는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경악은 커져갔습니다. 이 연구의 독창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연구를 모방하거나 개선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연구실의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논문의 수치들만 맴돌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토마스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커스, 봤어? 토마스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무용지물이야. 토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같은 기술을 가지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하도 교수, 스몰 논문 봤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게. 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 미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재현 가능성 모두 포함해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이 복잡한 기술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이 사실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앞서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논문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계 과학계를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비웃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현실 앞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과거에 머물 것인가? 그때는 아직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수십 번도 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스몰 표지에 실린 그 논문을 보고 나서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것이 현실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처음 느낀 감정은 부정이었습니다. 강렬하고 완고한 부정이었죠. 이건 조작된 데이터야. 어떻게 대학 실험실 수준에서 이런 걸 구현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기술이사, 노스롭 그루먼의 연구 책임자, 국방부 산하 연구소의 관계자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재현, 가능해?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저는 아직 분석 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토마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구실의 모든 인원이 한자리에 모였죠. 12명의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토마스가 화면에 논문을 띄웠습니다. 자, 다들 봤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 비주기적 메타 구조를 활용한 광대역 전자기파 흡수. 한국 연구팀이 해냈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석연구원 제이슨이 먼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깔끔하긴 한데 실험 조건이 너무 이상적이야. 실제 환경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3번의 독립적인 재현 실험을 했어. 조건을 바꿔가면서 결과는 일관됐지. 제이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화면에 떠 있는 논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박, 이. 익숙한 한국식 성들이었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연구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어느 대학 연구팀이라고만 생각했죠. 저는 논문의 방법론 섹션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접근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비주기적 메타 구조 알고리즘은 제 지식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전자기파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앞에서 저는 마치 갓 입학한 대학원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에 나온 설계 파라미터를 제 슈퍼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MIT의 계산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복잡한 모델이든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에서는 논문과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심각한 반사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똑같이 수치를 입력했는데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논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논문의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은 특허 출원 중이라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정하지 않잖아. 과학은 투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답답할 뿐이었죠. 펜타곤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중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서의 첫 문장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기술이 진짜라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발뺌해야 할까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인 때문인지 아니면 흥분 때문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논문의 그래프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곡선들, 오차 막대조차 아름다웠습니다. 태역이 연구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역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갈 수가 없어. 이 논문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역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밤새 함께 분석해 드릴게요. 저는 태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태역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인 제자에게는요. 제 안의 편견이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 안에서 혼자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국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쓸까요? 결국 저는 애매한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이나 독립적인 재현이 필요하다. 기겁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정면으로 인정하지도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과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학계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한국 연구진의 성과를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 같은 주요 학술지들이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메타물질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이 붙었죠. 하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학술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메타물질의 한계와 과대 포장의 위험성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한국 연구진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재현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밀러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밀러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의했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은 과학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밀러 교수의 글에서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느껴졌습니다. 과학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거부에 가까웠죠. 그리고 저는 그게 제 안에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미국의 방산 우위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F-22와 F-35의 스텔스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두려웠습니다. 펜타곤에서 후속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영상회의 형식이었죠. 국방부 관계자, 방산기업 임원들, 학계 전문가들이 화면에 가득 떠 있었습니다. 주제는 물론 한국의 메타물질 기술이었습니다. 하더 교수, 당신의 평가를 듣겠네.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화면 속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논문은 이론적으로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실용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대학 실험실에 통제된 환경과 실제 전장의 조건은 다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걸 알 수 있었죠. 로키드 마틴의 기술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위협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밀러 교수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마커스, 너무 한국 편을 들지 말게. 자네 커리어에 오점이 될 수 있어. 저는 불쾌했습니다.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제 대답에 밀러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이라고? 아직 검증도 안 된 데이터를 사실이라고 부르나?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역은 연구실에서 미묘한 분위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태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노골적인 적대감은 아니었지만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성과가 주목받으면서 태역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분위기였죠.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어느 날 태역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역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말해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성과는 진짜예요. 저도 그 팀 중 한 명과 하프 때 같이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태역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역, 그건 너의 개인적인 의견이. 과학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역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교수님, 혹시 직접 가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 태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틀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밀러 교수의 말과 태역의 말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한쪽은 한국을 무시하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한국을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옳다는 사실을요.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학계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혼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대학교의 연구팀 리더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초대. 메일을 열어보니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의 연구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제 안에 두 목소리가 다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재현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논문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과학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구실 예산을 확보하고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 실험에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나노 단위의 정밀 제조 장비, 고순도 원자재, 전자현미령 분석 시간, MIT의 자원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토마스와 제이슨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구석구석 분석하며 실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사용한 것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죠. 첫 번째 샘플 제작에는 2주가 걸렸습니다. 나노 단위의 메타 구조를 만드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원자 하나의 오차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장비 설정을 바꾸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공정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테스트 샘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측정실로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전자파 분석 장비 앞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발 작동해라.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한국 연구진의 성과를 검진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미 있는 결과일 터였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심각한 반사가 일어났습니다. 흡수율은 고작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달성한 99.9%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논문에 나온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수들을 점검하고 가능한 오류 원인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에 다 쓰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 조건을 조금 바꿨습니다. 결과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반납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의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슨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마커스, 이건 우리 장비의 한계인 것 같아. 아무리 해도 그들이 만든 미세 구조를 재현할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MIT의 장비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현 실험에 얼마나 더 투자할 생각인가요? 재정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계획보다 2배의 예산을 썼습니다. 별거 없이 더 쓸 수는 없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과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밀러 교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더, 삽질하느라 고생이 많군. 애초에 재현 불가능한 데이터야. 시간 낭비지.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 실험이 실패했으니까요. 밀러 교수의 조롱은 학계에 퍼졌습니다. MIT의 마커스 하더가
한국 따라하다가 망했다더라. 수치스러웠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어느 날 밤, 텅 빈 실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한 샘플들이 테이블 위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걸까? 우리랑 뭐가 다른 걸까? 장비의 문제인가? 재료의 문제인가? 아니면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린 건가? 전서 현미경으로 실패한 샘플을 관찰했습니다. 나노 구조의 이미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제가 만든 구조와 한국 연구진이 논문에 실은 이미지를 비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샘플에는 제가 보지 못한 미세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논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논문에 모든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었고 그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논문만 읽고 따라하려 한 것 자체가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 있는 기술,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감각, 그건 논문 몇 장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가진 MIT가 한국의 한 대학교 연구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호기심. 대체 그들은 어떻게 한 걸까?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현 실험의 실패 이후 저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최고인가? 아니면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늙은이인가? 이 질문은 잠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출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논문, 특허, 수상 경력, 펜타곤의 자문위원이라는 직함, MIT 교수라는 명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무색해졌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 앞에서 제 화려한 이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하지만 그때는 물리학의 한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그 한계를 넘어섰으니까요. 제가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을 해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 스몰 저널의 그 호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표지에 실린 한국의 메타물질 이미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구조였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것 같으면서도 인간의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친 것은 기술인가? 아니면 그들의 집념인가?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의 연구 환경은 풍요로웠습니다. 예산, 장비, 인력, 원하는 것은 거의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 환경은 어떨까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미국보다 열악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앞섰을까요? 태역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태역은 한국의 연구 문화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궁금했습니다. 태역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한 샘플을 다시 꺼내 전자현미경 아래 놓았습니다. 확대 배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나노 구조의 표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이미지와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샘플에는 일종의 2차 패턴이 있었습니다. 주 구조 위에 덧입혀진 미세한 요철들이었죠.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비로는 이런 미세한 구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뭔가 다른 공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쳤던 부분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방법론 섹션의 각주, 보충자료, 참고문헌,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차 적층 공정은 본 연구팀이 개발한 독자적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독자적 알고리즘.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적층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2차 패턴을 만들어냈고 그게 광대역 흡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답은 논문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알고리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내용은 논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허로 보호되어 있었죠. 제가 그걸 알아내려면 한국 연구진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진심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팀이 보낸 세미나 초대 메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를 쓰는데 오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을 내려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아시아는 우리를 따라온다는 편견.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보기로 했습니다. 번외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의 25년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요. 답장을 보낸 다음 날 태혁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노크 소리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문이 열리며 태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아직 안 주무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혁도 마찬가지잖아. 태혁은 살짝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혁은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태혁이 먼저 말할 때까지요. 마침내 태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 세미나 초대 메일 받았어요. 교수님이 참석하신다는 답을 보내셨다고 들었고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한국 연구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태혁이 계속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연구진의 성과는 최첨단 장비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건 최적화된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처럼 무한한 자원이 없으니까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게 그들의 관점이에요. 최적화된 사고라. 저는 그 표현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연구 문화는 미국과 달라요. 여기서는 최고의 장비가 있으면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믿잖아요. 돈을 많이 쓰면 성과가 따라온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장비가 부족해요. 예산도 빠듯하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기존 장비를 개조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끈질기게 실험을 반복하고요. 저는 태혁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구 환경은 풍요로웠습니다. 원하는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면 됐고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서를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창의성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절실하게 고민하고 더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건 아닐까요? 태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식 장비로는 그들의 손맛 같은 미세 조정을 따라갈 수 없어요. 손맛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리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레시피대로 해도
맛이 다른 이유. 그게 손맛이죠. 과학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태혁에게 물었습니다. 그 손맛이라는 건 어떻게 배우는 거야? 태혁은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그들이 실험하는 모습을 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해요. 논문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혁, 고맙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만했어. 한국을 무시하고 너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 미안해. 태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사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요. 태혁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혁과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연구 문화에 대해, 태혁이 학부 때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그리고 이번 논문을 낸 연구팀에 대해서요. 태혁은 그 연구팀의 주요 멤버 몇 명과 학부 시절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끈기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새 실험해요. 결과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끝까지 파헤쳐요. 포기라는 단어를 몰라요. 태혁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증념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접근법을 바꾸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했죠. 끝까지 파고드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에 가시면 꼭 그들의 연구실을 직접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예요. 태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태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마 태혁은 오래전부터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혁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 오만, 제 편견, 제 자만심,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니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태혁을 제자가 아닌 동료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승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혁은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외면해 왔을까요? 고맙다, 태혁아.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됐어. 이제 그 부족함을 채우러 갈 차례였습니다. 한국으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펜타곤에 한국 방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한국대학교와의 기술 교류 세미나라고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직접 가서 그들의 연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하도 교수. 다만 기밀 정보 유출에 주의하십시오.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배우러 가는 건 저였으니까요. 학교 측의 반응은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학장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마커스, 이번 한국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할 겁니다. 학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자네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건 MIT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일이야. 저는 학장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학장님, 과학은 권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우리보다 앞섰다면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게 과학자의 자세 아닙니까? 학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의 고집은 내가 이길 수 없군. 말았네 가게.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네가 지게. 출발 전날 밤 태혁과 함께 항공 연구팀에 보낼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비주기적 메타 구조의 설계 원리, 2차 적층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 공정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방법.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태혁은 제 열정에 놀란 듯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아. 과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순수한 호기심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첫인상부터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대학교의 연구팀 리더인 김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하더 교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 교수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박수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감과 겸손이 동시에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이기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교수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우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게 한국만의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열정적인 연구자들이 그러니까요.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겸손 뒤에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최첨단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박했습니다. MIT의 제 연구실과 비교하면 장비의 수준이 한 단계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놀라게 한 연구를 해냈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김 교수가 연구실을 안내해 줬습니다. 장비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자체적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표준 제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원래 다른 용도인데 우리가 필요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의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논문보다 훨씬 상세했습니다. 논문에서 생략됐던 시행착오의 과정, 예상치 못한 발견들,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 그 모든 것이 발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더 교수님, 질문해 주세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2차 적층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논문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방 안에 잠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건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허로 보호되는 핵심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제 대답에 방 안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개방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쟁 연구자에게 핵심 기술을 보여주다니요. 하지만 김 교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한국의 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폐쇄적으로 기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 연구팀의 실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젊은 연구원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교수가 자신들의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김 교수가 실험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2차 적층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단순히 층을 쌓는 게 아닙니다. 각 층의 두께, 간격, 패턴을 나노 단위로 조절하면서 특정한 위상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재현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리듬과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태역이 말했던 손맛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김 교수가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하는 건 매뉴얼에 없어요.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체득한 감각이죠. 장비의 미세한 떨림, 온도의 변화, 습도의 영향, 그 모든 걸 고려하면서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의 수치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에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감각은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죠. 우리 팀원들은 모두 수백 번씩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패턴을 몸으로 기억하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반응하게 될 때까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변수를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추구하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장비는 분명히 미국보다 열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한계를 창의적으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의 부족함을 인간의 감각과 경험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인간적인 과학이었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먹은 한국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입에 맞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연구 환경에 대해, MIT의 시설에 대해, 저의 연구 경력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는 우리 연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내는지 알 것 같아요. 연구원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오후에는 크로킹 시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암실에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메타물질 샘플을 장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레이더파를 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반사율 0.1%, 차식상 제로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샘플이 레이더파를 거의 완벽하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클로킹 기술이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과학자로서 너무나 기쁜 패배입니다. 김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 교수님. 과학은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과는 여러분의 연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가 가슴속에서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배 연구자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그들을 무시했었는데 그들은 저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동행했던 토마스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커스, 이건 마법이 아니야. 지독한 장인 정신의 산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해. 미국으로 돌아가서 바꿔야 할 것이 많아. 토마스도 동의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탄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연구팀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격식 없는 자리에서 더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의 꿈, 고민, 희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적과 나이를 넘어 과학자로서의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동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더 교수, 귀국 후 바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한국 기술의 평가와 미국 안보에 대한 함의를 포함해서 일상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고 명시하시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독자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미국의 기술 패권에 타격이 됩니다. 그건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독자적인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더 교수, 과학적 진실과 정치적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펜타곤이 제게 거짓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고 미국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러 교수가 학계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더가 한국의 뇌물을 받고 영혼을 팔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평판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커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모든 커리어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펜타곤과의 관계, MIT에서의 지위, 학계에서의 명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과학자로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대학교 캠퍼스를 혼자 걸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이 걸으며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위해, 과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제가 폄하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양심이 이 거대한 국가적 자존심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된 이유는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거나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초심을 잃으면 저는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연설문이었습니다. 마침 다음 달에 대규모 항공우주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과학자가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미국이 왜 재현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펜타곤의 명령을 거부하고 밀러 교수의 비방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고요. 과학 앞에 거짓을 말하라는 말인가?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은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과학은 모래 위에 성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과학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설문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편견, 오만, 거짓,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연설문의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국제항공우주학술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는 과학자, 엔지니어, 정책 기반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태혁이 화전통화로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꼭 잘 되실 거예요. 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태혁아.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태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소속을 보니 정말 전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팀의 이름표를 단 사람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대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은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발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발표 직전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밀러 교수였습니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더, 오늘 뭘 발표하려는 거야? 설마 한국 찬양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밀러 교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이라. 네 커리어의 무덤을 파는 거지.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수천 개의 얼굴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메타물질 연구를 무시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과장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나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연구실의 모습, 연구원들의 열정, 실험의 결과, 그리고 미국이 재현에 실패한 이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한국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혁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독창적인 알고리즘 구조도였습니다. 물론 핵심 기밀은 제외된 개념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혁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일궈낸 과학의 정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산발적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 감사를 표하는 사람. 한국 연구팀의 김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더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윌러 교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직후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펜타곤의 연락. 펜타곤 관계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더 교수,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부에서도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봅시다. 제 발표가 끝나자 컨퍼런스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화상회의로 참석한 수천 명의 과학자들까지 합치면 그 반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움과 칭찬이었습니다. 하더 교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과학계에 양심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성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측 참가자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한 미국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네가 미국의 체면을 깎아내린 거 알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체면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교수가 급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발언해도 될까요? 김 교수의 요청에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연구팀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더 교수님의 발표는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희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하더 교수님의 용기입니다. 청중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하더 교수님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셨습니다.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커리어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중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앞에 서 있는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다니. 과학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펜타곤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메타물질 기술을 인정하며 공동 연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더 교수의 분석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혁, 뉴스 봤어? 태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요, 교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웃었습니다. 믿었군요. 네가 처음에 용기를 줬잖아. 태혁도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직접 결단하신 거죠.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토마스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마커스, 오늘 네가 한 일은 역사에 남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야.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진실을 말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거짓말을 선택하니까. 저는 술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연구실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그 불빛,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 김 교수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밀러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커스, 내가 틀렸네. 미안하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지. 밀러 교수도 결국은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스몰 저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더 교수의 발표에 대한 후속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의 연구가 왜 특별한지, 미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과학자로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혁이 보내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환하게 웃으며 제 발표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승리다.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이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긴 것이다. 베를린 컨퍼런스가 끝나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휴대폰을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개의 이메일, 문자, 부재중 전화. 저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놀라움, 지지, 비판, 걱정,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커스, 네가 옳았어. 용기 있는 발표였어.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하더, 네가 미국의 체면을 깎아내렸어.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태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태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태혁을 보는 순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태혁아. 네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태혁이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보스턴의 익숙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태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학교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태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태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 교수들이 교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한국 편을 든다고요. 저한테도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혁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었던 겁니다. 태혁, 미안해. 내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태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교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혁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의 눈빛에, 어떤 사람은 걱정의 눈빛에, 또 어떤 사람은 당혹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를린에서 한 발표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마커스, 학장이 너를 찾고 있어.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학장실로 향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질책이 기다리고 있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학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학장은 책상 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커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발표, 봤네? 저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학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네. MIT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냐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학장님, 저는 MIT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MIT의 진정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일시적으로 체면은 세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습니다. 학장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반응을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더군. 저는 놀랐습니다. 학장의 태도가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학장이 계속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연락이 왔네.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가니까 입장을 바꾸는 것 같더군.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습니다. 학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마커스, 자네가 옳았어.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네. 진실을 말하는 과학자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 그게 MIT의 진정한 자랑이야. 저는 학장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학장은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긴 오히려 내가 배웠네. 학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 교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더 교수님, 베를린에서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팀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니 토마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토마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학장도 이해해 주셨어. 토마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 저는 토마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친구. 네 걱정이 느껴졌어.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논문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 재현 실험의 실패, 한국 방문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베를린에서의 발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를린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학계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학술지들이 제 발표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사이언스지는 MIT 교수, 한국 메타물질 기술의 혁신성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네이처는 스텔스 기술의 새로운 지평, 한국 연구팀의 도전이라는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과가 제대로 조명받고 있다는 것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한국의 연구진인데 기사들은 제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교수의 고백이 한국 연구진의 성과보다 더 뉴스가 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인터뷰에 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보다 한국 연구진의 성과를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짜 혁신을 이룬 것은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입니다. 저는 인터뷰마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밀러 교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베를린 이후 그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십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토마스, 커피 한잔 할까? 밀러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커스, 솔직히 말할게. 내가 틀렸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논문을 봤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어. 아시아에서 이런 혁신이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지. 편견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그랬지. 밀러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베를린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처음에는 화가 났어. 배신당한 기분이었지.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가 옳았어. 과학자라면
진실 앞에서 솔직해야 해. 국적이나 자존심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밀러 교수의 고백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토마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은 것뿐인데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깨닫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 편견을 깨닫지 못해.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로서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연구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태혁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인사 한마디 배워보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혁이 가르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몇 번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태혁은 칭찬해줬습니다. 잘하셨어요, 교수님.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펜타곤에서 공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라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하도 교수님, 펜타곤에서 연락 받으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동 연구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시작이네요.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다음 달에 우리 대학교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타물질 연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요. 교수님을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커스 하더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오만한 교수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과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팅 시간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신입생의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의미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다른데? 제이슨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실험 실패하면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지금은 실패해도 뭘 배웠는지 이야기하게 되니까 부담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태혁은 이제 제 연구실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한국 연구팀과의 네트워크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태혁을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의 아이디어를 존중했습니다. 태혁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태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물었습니다. 태혁이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님 연구팀과 예비 미팅을 하고 싶어요. 공동 연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서 잘 이야기해봐. 태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태혁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연구실에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불빛.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적인 눈빛. 그리고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집념으로 혁신을 이뤄낸 그들의 모습. 저는 그 모든 것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처음 과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언제부터 그 빛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권위와 명성에 취해 본질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각성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초심을 되찾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과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호기심, 진실을 탐구하려는 열망,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 모든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학회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과학자의 윤리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편견을 가졌던 것,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 그리고 결국 진실을 선택한 것,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강연 후에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제 지도 교수가 다른 연구팀의 성과를 폄하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쉬운 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양심을 따르세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옳은 길이에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김 교수팀은 또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공동 연구가 성사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연구실에서든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과학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도요. 태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김 교수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밥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좋은 이야기 나누고 와.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설레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하더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위상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메타물질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연구자들의 열정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